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음식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푸드 3D 프린터로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모양과 맛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푸드 3D 프린터를 이용한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식사를 만들 수 있게 되겠네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소재 재사용이 가능한 3D 프린터의 경우 조형 후 잔여 소재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소재 재사용 제어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토된 소재 재사용 제어 방식을 3D 프린터에 적용하기 위해 펌프, 집중, 장치, 필터 등의 핵심 부품을 분류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장단점을 토대로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할 수 있고, 선별된 부품을 활용하여 소재 재사용 장치를 개발하고 테스트용 3D 프린터에 적용하여 재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영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소재재 사용 장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들고 나서 남은 소재를 재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렇지만 남은 소재를 다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소재들이 재사용되나요? 조형 방식별로 사용된 소재 또는 사용하고 남은 소재의 재사용 여부는 소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강사님, 그럼 조형 방식별 소재의 재사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고 레이저 등의 외부 에너지로 가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남은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사용된 재료는 열 경화성 혹은 열 가소성 성질에 따라서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재료의 성질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남은 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사용한 재료의 경우에는 재료 성질에 따라서 리사이클 과정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료의 사용 방법 및 재사용 여부가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공정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사용 여부는 광조형, 제팅, 그리고 FDM과 선택적 소결 공정에 따라서 재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조형 공정은 어떤 방식인가요? 광조형 공정은 컨테이너에 담겨진 수지를 직광된 자외선 혹은 가시광선 레이저로 광경화 반응을 일으켜서 한 층씩 적층해서 최종적으로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한 층씩 쌓여서 3차원 제작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팅 공정은 종이 프린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카트리지에 저장된 재료를 미세한 노즐을 통해서 제팅으로 분사해서 2차원 단면을 제작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공정입니다. 제팅 공정에는 광경화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광경화성 재료로 제팅된 2차원 단면 형상이 자외선 램프로 경화가 되는데요. 제팅 공정은 주로 모델 재료와 서포터 재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FDM 공정은 열 가소성 필라멘트를 녹여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FDM 공정은 열 가소성 필라멘트를 재료의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해서 노즐에서 녹인 후에 토출 방식으로 단면을 생성하고 적층해서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필라멘트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스풀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적 소결 공정은 어떤 방식인가요? 네, 선택적 소결 공정은 고분자 파우더 재료가 베드 위에 평평하게 치워지고 그 위를 적외선 레이저가 스캔하면서 재료를 소결 또는 용융시켜서 2차원 단면을 형성, 적층하는 방식이에요. 네, FDM 공정에서 소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핵심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핵심 부품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네, FDM 공정은 열 가소성 필라멘트를 녹여서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재사용하려면 필라멘트 압출기와 필라멘트 수집 장치가 필요해요. 필라멘트 압출기는 기본적으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호퍼 또는 재료를 녹여서 잘 교반할 수 있는 스크류와 이를 구동할 모터 그리고 모터 및 온도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압축기를 통해 생성된 필라멘트는 3D 프린터에 사용하기 쉽게 스풀에 감겨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보빈이라고 해요. 압출기와 압출 속도에 맞춰서 스풀의 회전 속도가 비례해야 하는데 이때 위치 검출 센서가 사용해요. 위치 검출 센서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위치 검출 센서는 필라멘트가 있으면 와인더가 일정하게 속도로 돌아오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필라멘트가 아래로 쳐져서 검출되지 않으면 와인더를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게 신호를 보내서 필라멘트가 센서의 검출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번에는 SLS 방식에서 소재 재사용을 위한 핵심 부품을 알아볼게요. SLS 방식에서 사용한 소재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특별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공정이요? 그 특별한 공정이 왜 필요한 거죠? 네, SLS 방식에서 특히 메인 가공 챔버 내에서는 고온의 내부 환경으로 인해서 소결이 되어 덩어리가 된 파우더가 변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변성이 일어나면 소결된 덩어리가 변하게 되나요? 변한다기보다 다양한 파우더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다음 가공을 위해서 재료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덩어리를 제거하는 필터 장치가 필요해요. 필터 장치? 그럼 덩어리를 걸러내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필터 장치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진공 펌프와 집진 장치, 그리고 교반 장치와 필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품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메인 가공 챔버에 남아있는 소결되지 않은 재료를 수거하기 위해 고온 진공 펌프를, 재료들을 수거해서 교반기로 이송할 집진 장치를 사용합니다. 진공압과 챔버 크기는 재료의 밀도 및 전체 부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챔버의 남은 재료 수거를 위한 진공 펌프와 수거한 재료를 운반할 집진 장치가 필요하다면 교반 장치와 필터는 운반된 재료를 걸러준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공 펌프와 집진 장치를 통해서 수집된 재료들을 재사용 매뉴얼에 따라 사용한 재료와 새 재료를 적절한 배율로 섞어야 하는데요. 교반 장치는 경사축에 대해 회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필터는 사이즈가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교반된 재료를 다시 파우더의 공급 챔버로 이송하여 다음 가공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FDM 공정에서 소재 저장, 가공, 교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어떤 내용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안전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FDM 방식에 따른 유의사항부터 확인해 볼까요? 저장 및 가공 방법에 있어 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은 일단 피하고요. 저장 가공 방법에 습기 먼지는 피하고 사용 소재에 대한 보건 안전성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합니다. 다음 유의사항은 직접 확인이 필요한데요. 기타 사용 장비에 따른 공구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FDM 조형 방식에 따른 유의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첫째, 저장 및 가공, 교체 시에 적정 공구의 사용을 준하며 둘째, 습도 및 온도에 따라 물성 안전 검사 확인서의 지시사항을 지킨다. 셋째, 조형 전과 후에 다른 소재 사용 방법 시 예열 온도를 항상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소재 거치대와 보빈과의 뒤틀림, 꼬임 등이 없는지 작업 전 확인합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FDM 공정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FDM 공정에서 소재 저장, 가공, 교체 방법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소재 가공 및 저장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온도 및 습도에 대한 기준 사양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재사용을 할 때 보빈에 정확하게 감겨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재가 정확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압출기와 베드면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온도와 습도의 기준 사양서 확인, 보빈에 정확히 감겨 있는지 확인, 그리고 압출기와 베드면이 수평이 되게 컬리브레이션. 자, 그 다음엔 이송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소재에 맞는 예열 온도 기준으로 예열을 합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작업을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때 토출봉과 소재 압출기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작업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작업 종료 후에는 소재 재사용에 따른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적정 온도를 확인한 후 소재를 업로딩하고 온도와 습도는 기준서를 참고하여 습도가 너무 높거나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덕분에 FDM 방식에 있어서 소재의 저장, 가공, 교체 방법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FDM 프린터의 필라멘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PLA와 ABS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BS 필라멘트의 보건 안전 자료 MSDS라고 하죠. 그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떤 물질의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서치 엔진에서 MSDS, ABS, PDF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죠. MSDS 한 칸 띄고 ABS, S, 예, 필라멘트까지 쳐주면 되겠네요. 한 칸 띄우고 ABS 필라멘트. 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ABS 보시면은 먼저 제품명이 먼저 나오죠. 네. MSDS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물질을 물질의 특성과 독성, 위해성, 만약에 그 물질이 사람 몸에 피부를 통하거나 또는 입을 통하거나 또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됐을 때 또는 접촉이 되었을 때 사람 몸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응급사항까지도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BS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소재의 독성이나 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MSD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제조자의 정보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그다음에 유해성, 위험성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발암성이 있는지 또 보시면은 그림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지금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독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쭉 볼까요? 네.
구성 성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지금 ABS 필라멘트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ABS라는 플라스틱이 80% 들어가 있고요. 또 테트라 브로미 바이페놀 A라는 이 성분도 20% 들어가 있고 디안티모닌 트라이옥사이드도 1에서 5%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사항으로 1에서 10% 정도의 다른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성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또 응급조치상으로는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만지지 마시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눈을 씻어내십시오.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S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PLA나 AB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재의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여러 다른 소재들도 있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나 또는 PEI, PETG 이런 물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MSD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의 종류에 따른 남은 소재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FDM 공정과 SLS 공정에서 소재 재사용을 위한 핵심 부품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품 선별 및 재사용에 대한 효율성 점검인데요. 이번 주제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D 프린터 공정 4가지를 배웠는데요. 그중 FDM 공정과 SLS 공정을 중심으로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정에 따라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평가하는 항목이 다른데요. FDM 공정에서는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이 바로 압출기의 효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라멘트의 압출 속도, 필라멘트의 균일한 크기 및 재료 품질 등으로 평가할 수 있죠. 압출된 필라멘트가 스프레 고르게 감겨 3차원 프린팅 장비에 원활하게 재료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 SLS 공정은 재료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리사이클링된 재료가 얼마만큼 균질하게 섞이고 어느 정도 불순물이 제거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FDM 공정에 대한 소재 재사용 효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DM 공정에서는 필라멘트의 생산 속도와 품질, 스프레 3가지로 나눠 보려고 해요. 필라멘트의 생산 속도는 열 가소성 재료의 녹는 점과 필라멘트 스크류의 크기 및 회전 속도, 스크류의 용해 온도와 압출기 끝단의 냉각기의 성능 등에 달려 있는데요. 높은 생산 속도를 위해서는 재료의 녹는 점 근처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히터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해요. 높은 온도로 압출된 재료가 필라멘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냉각도 중요한데 압출된 재료가 변형되지 않게
급속 냉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크류는 호퍼의 재료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전 속도 제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의 품질은 일정한 크기의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압출이 될 때 높아지는데, 필라멘트의 직경은 3차원 프린팅 장비의 노즐 사이즈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압출기의 출구 크기를 조절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저속의 일정 속도로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기포 등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갈 경우 모든 재료가 용용되어서 재료의 균질성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풀에선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3D 프린팅 사용 전 필라멘트는 스풀에 감겨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린팅할 때 서로 얽히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려야 하는데요. 냉각된 필라멘트가 어느 정도 장력을 가지면서 고르게 감겨야 하는데, 필라멘트의 위치를 이송 방향 대비 좌우로 움직여 줌으로써 한 부분에만 재료가 감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필라멘트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감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LS 공정의 효율에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LS 공정에서는 파우더 재료 크기의 균질성과 파우더 재료의 성질의 균질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우더 재료는 일정 크기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 이것은 최종 성형품의 표면 거칠기를 좌우하는 부분이에요. 각 장비별로 제공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파우더의 크기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우더 크기 제한은 어떻게 할까요? 기준에 맞는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필터보다는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 할 수 있어요. 파우더 재료는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로 인해 그 특성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재사용 재료와 새로운 재료의 적절한 배합비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장비별 재료별로 배합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어서 재사용 장치의 효율성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압출된 필라멘트의 원형도에 대한 오차를 측정함으로써 그 품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와인더 장치에 감길 때도 필라멘트의 압출 속도에 맞춰 얽히지 않게 하며 시편을 제작해서 기계적 특성을 실험함으로 필라멘트에 대한 성능, 즉 재료 재사용 장치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SLS 공정의 효율성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사용 장치를 통해서 생산된 파우더는 SEM 등의 장비로 무작위로 추출한 개별 파우더의 크기 및 크기 분포를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필터링의 성능 및 재료 교반기의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만으로 가공한 시편과 재사용한 재료로 가공한 시편을 이용해 기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FDM 공정에서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통해 부품을 선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높은 효율을 위한 부품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FDM 공정과 연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질의 필라멘트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일정한 필라멘트의 사이즈 및 균일한 품질을 갖기 위해서 소재 재사용 장치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제어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품 선별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필요 부품들에 대한 제조사별 제공 부품들을 조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3군데 정도 제조사별로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사한 부품들을 비교 분석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에 있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소재 재사용 장치를 설계하고 개념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SLS 공정에서의 높은 효율을 가진 부품은 어떻게 선별할까요? SLS 공정에서는 사용되는 파우더의 규격을 알아보고 양질의 재사용 파우더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사용한 파우더와 새 파우더를 어떤 방법으로 섞는지 상용 장비를 토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FDM 공정에서처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조사별 제공하는 부품들에 대해 조사한 후 이 부품들을 이용해서 소재 재사용 장치를 설계하고 개념도를 그려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 재사용 제어 방식 검토 및 분석된 장단점을 토대로 소재 재사용 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부품을 활용하여 소재 재사용 장치를 개발하고 테스트용 3D 프린터에 적용하여 재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멘트 굵기에 따른 조형 품질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멘트가 너무 굵을 경우에는 익스트루더를 막아 조형 작업 중 에러를 유발하여 조형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너무 굵거나 가늘 때에는 적층하는 적층의 루피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인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굵기가 너무 가늘 경우에는 조형되는 토출되는 필라멘트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충전을 못하게 되고요. 너무 굵을 경우에는 토출량이 많아서 적층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층이 균일하게 적층이 돼야 하는데 굵거나 가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출력물의 경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형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로 측정 센서를 달아서 이 측정 값에 따라서 토출량을 제어하는 전자회로를 적용하게 되면 일정한 품질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